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좋은 책을 중개하는 여러분의 중개 소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은 부산 중구에 있는 시립중앙도서관에 가서 실존주의 철학의 교황이라는 별명을 얻은 사르트르의 자전적 작품 마를 중개해 드리겠습니다. 장폴 사르트르가 쓰고 김붕구와 정명환이 옮겼습니다. 사르트르는 알베르 까뮈와 함께 프랑스 실존주의 문학의 대표자이고 모리스 메를로퐁티와 함께 프랑스 실존주의 철학 및 현상학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페미니스트인 시몬 드 보바르의 계약 결혼으로도 유명했습니다. 사르트르는 자전적 소설인 말로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되었으나 노벨상이 너무 서구 쪽에 치우쳐져 있고 동양은 별로 받지 못했다 하며 수상을 거부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가장 천재적인 작가이자 철학자 사르트르의 말 속으로의 산책을 시작하겠습니다. 코친 차이나의 열병에 걸린 이 해군 장교는 1904년 세르브르에서 안는마리 슈바이처를 알게 되고 키 크고 버림받은 그녀를 사로잡아 결혼하자마자 당장에 어린애 하나를, 즉 나를 낳게 하고는 죽음의 길로 달아나 버리려고 했다. 그러나 죽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장렬은 조금씩 올라갔다가도 또 떨어지곤 했다. 안는마리는 그를 정성껏 돌봐주었지만 사랑한다는 주책은 부리지 않았다. 루이즈가 부부 생활에 대한 혐오감을 미리 심어주었기 때문이다. 피땀을 흘리는 고역으로 신혼기간을 보낸 후에도 그녀에게는 한없는 희생이 뒤따랐고 밤중에는 그 쑥스러운 일들을 겪어야 했다. 자기의 어머니를 닮은 나의 어머니는 쾌락보다도 의무를 택했다. 그는 결혼 전이나 후나 나의 아버지라는 사람을 잘 몰랐고 때로는 이 낯선 사나이가 하필이면 왜 자기 품에 안겨서 죽으러 온 것인지 기구하게 생각되는 일도 있었다. 이윽고 아버지는 띠비에서 수십 리 떨어진 어느 소작인의 농가로 옮겨갔다. 그의 부친이 매일 털털이 마차를 타고 아들을 보러 왔다. 안는마리는 연이은 밤샘과 걱정에 지쳐버려서 이미 젖도 나오지 않아 거기에서 멀지 않은 한 유모의 집에 나를 맡겨버렸다. 나 역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다. 장염이 원인이었지만 아마 원통하기 때문이기도 했으리라. 경험도 없고 지도해줄 사람도 없는 단 20살의 나의 어머니는 낯선 2명의 중환자 사이에 끼어 갈팡질팡했다. 그녀의 억지 결혼은 결국 병과 죽음을 통해서 그 결론을 얻은 셈이었다. 불쌍한 안느마리. 얌전히 앉아만 있으면 귀찮은 짐짝처럼 취급되었을 테고 반대로 적극적으로 나서면 집안을 휘어잡으려 한다고 의심받았을 테니 말이다. 그러나 첫 번째 비난을 받지 않으려면 온갖 용기를 다 내야 하고 두 번째 비난을 면하기 위해서는 겸손할 대로 겸손해야만 했다. 오래지 않아 이 청상과부는 다시 미성년자로 때묻은 처녀로 되어버렸다. 양치는 그녀에게 용돈을 안 주겠다고 버틸 필요조차 없었다. 용돈 주는 것을 아예 잊어버리고 말았으니 말이다.
옷이 닳고 닳아서 실밥이 보일 정도가 되어도 할아버지는 새 옷을 사줄 생각도 하지 않았다. 외출도 여간해서 시키지 않았다. 대부분 시집간 옛 친구들이 혹시 저녁에 초대하는 일이 있으면 며칠 전부터 미리 허락을 청하고 10시까지는 꼭 돌아오겠다고 약속해야만 했다. 그래서 한참 식사를 하고 있는 도중이라도 초대한 지배주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차로 바래다 주어야 했다. 그간 파자마 차림의 할아버지는 한 손에 시계를 들고 침실을 왔다 갔다 하다가 10시 치는 소리가 마지막으로 울리자마자 호통을 쳤다. 그러니 초대받는 일은 더욱 드물어지고 어머니는 그런 괴로움까지 당하면서 놀러 나가기에 넌더리가 났다. 아버지의 죽음은 내 생에 있어서 하나의 큰 사건이었다. 그것은 어머니를 얽매여 놓고 내게는 자유를 주었기 때문이다. 나는 혼자 강을 건넌다. 일생 동안 자식의 등에 엎여 있는 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들을 미워하면서 젊어서 죽어 미처 내 아버지 노릇을 할 기회가 없었던 한 사나이. 지금 같으면 내 자식뻘밖에 안 될 그 사나이를 나는 내 뒤에서 멀리 내던져 놓았다. 그것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이었는지 나는 모른다. 그러나 내게는 초자아가 없다는 어떤 유명한 심리 분석학자의 판단에 나는 기꺼이 동의하겠다. 사람은 그냥 죽기만 해서는 안 되며 알맞게 죽어야 한다. 만일 아버지가 더 늦게 세상을 떠났다면 나는 죄의식을 느꼈으리라. 철이 든 고아는 죄를 졌다고 생각하는 법이다. 부모는 자기가 보기 싫어서 일찌감치 천국의 아파트로 물러갔다고 여기는 것이다. 그런데 나는 기뻤다. 남들은 나의 처지가 불쌍하니까 나를 존중하고 위해 주었다. 나는 상자가 된 것을 나의 한 가지 덕이라고 생각했다. 아버지는 고맙게도 자기가 죽게 된 책임을 스스로 짊어지고서 죽어갔다. 할머니는 그가 제 할 일을 기피했다고 되풀이했고 바로 슈바이처 집안의 장수를 자랑 삼는 할아버지는 나이 30에 죽어버리다니 그럴 수 없다는 의견이었다. 나는 악을 기르기에는 나쁜 땅이다. 착하다는 희극을 꾸미는 나는 애써 노력하거나 스스로를 억제할 필요가 없었다. 다만 새로운 수작을 자꾸만 생각해내면 되는 것이다. 관객으로 하여금 손에 땀을 쥐게 하며 자기의 역할에만 골몰할 수 있는 배우와 같은 그런 희한한 자유를 나는 누리고 있었다. 남들이 칭찬하니까 나는 훌륭한 사람이다. 아주 단순한 이야기다. 세상이란 잘 되어 있는 것이다. 남들의 입에서 내가 잘났다는 말이 나오면 나 자신도 그렇게 믿어버린다. 벌써 얼마 전부터 나의 오른쪽 눈에는 삼이 서서 그 때문에 결국은 외눈이 사팔뜨기가 되고 말았지만 그 무렵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다. 나는 사진을 수없이 찍히고 어머니는 그것을 색연필로 다듬어 놓았다. 그중 한 장이 지금도 남아있지만 그것을 보면 나는 불그스름한 얼굴에 동글동글하게 곱슬진 금발을 하고 있었다. 뺨이 볼록하고 눈매에는 기존 질서에 대한 겸손한 존경심이 아로 새겨져 있다. 나는 천성이 착하다는 것으로만 그칠 수 없고 예언자적인 천성을 나타내 보여야 했다. 진리는 아이들의 입에서 튀어나온 것이니까 말이다. 아이들이란
아직도 자연에 친숙한 존재이며 바람과 바다의 사촌이다. 나는 사물의 존재를 노리는 테러리스트였다. 언어를 통해서 그것을 꼭 만들어 놓고 말리라. 동시에 나는 언어만을 사랑하는 수사학자였다. 내가 언어를 통해서 만든 하늘의 푸른 눈 아래 언어의 대사원을 세우리라. 수만 년의 미래까지 견디는 대사원을 세우리라. 책을 펴들고 수십 번이나 열고 닫고 해봐야 허사였다. 그것이 통 달라지지 않는 것을 알았던 것이다. 텍스트라는 불후의 실체 위를 그냥 스치기만 하는 내 시선은 표면에만 머무르는 하찮은 우연에 지나지 않았다. 그것은 텍스트를 바꿀 수도 없고 달아 없어지게 할 수도 없다. 나는 다만 수동적이고 덧없는 존재이다. 나는 등대의 광선을 한 박 쬐어서 눈이 부신 모기일 따름이다. 나는 서재에서 나오며 불을 껐다. 그러나 어둠 속에 묻힌 그 책은 여전히 번쩍거리는 것이었다. 오직 저 자신만을 위해서 나도 모든 것을 녹여버리는 이런 강렬한 불빛을 내 작품에 마련해 놓으리라. 그리고 후일에도 그 작품들은 허물어진 숱한 도서관에서 인간들이 죽은 뒤에도 살아남으리라. 나는 무명작가라는 신분에 만족했다. 그런 신분을 더 오래 가지고 싶었고 그것을 자랑으로 삼으려고 했다. 나는 감옥에서 등잔지 지위에 글을 쓰는 유명한 죄수들을 부러워했다. 그들은 동포를 구제한다는 의무를 그대로 지키면서도 그들과 자주 만난다는 의무를 잃은 사람들이다. 나는 죽음에 도취되었다. 살고 싶지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사실이 내가 죽음을 무서워한 이유를 설명해 준다. 나는 죽음과 영광을 같은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내 목표로 삼았다. 나는 죽고 싶었다. 때로는 무서운 생각이 이런 초조감을 짓눌렀다. 그러나 그런 공포가 오랫동안 계속된 일은 없었다. 나의 거룩한 기쁨이 다시 태어났고 나는 벼락이 떨어져서 뼈까지 홀랑 타버릴 순간을 기다렸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기도와 도피가 서로 떨어질 수 없게 엇갈려 있다. 나의 생존에 대해 용서를 빌기 위해서 글을 쓰겠다는 광적인 기도에는 비록 허풍과 거짓이 많았지만 동시에 어떤 진실성도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 증거로 그 후 50년이 지난 지금에도 나는 글을 쓰고 있지 않는가. 그러나 기원을 따져보면 미리 앞으로 달아나 버리려는 움직임, 즉 그리프이유식의 자살을 바랐다는 것이 분명하다. 사실 그렇다. 서사시나 순교보다도 나는 죽음을 찾아다녔던 것이다. 오랫동안 나는 내가 태어난 것처럼 어디서든지 아무렇게나 죽게 되는 것이 두려웠다. 희미한 출생의 반영처럼 희미하게 죽게 되는 것이 두려웠다. 그런데 나의 천직이 문제를 깨끗이 해결해 주었다. 칼싸움은 사라져 없어지지만 글은 남는다. 나는 마디마디 나를 닮을 미래의 아이들 앞에 으쓱해 보이고 내가 흘리게 될 눈물을 생각하면서 스스로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들의 눈을 통해서 내 죽음을 보았다. 그 죽음이 벌써 이루어졌다는 것, 그것이 나의 진실이었다. 나는 나 자신의 추덤을 썼던 것이다. 지금까지 쓴 것을 읽어본 한 친구는 나를 걱정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한 일이 있다. 자네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돌았었군. 돌았었다고? 그것은 나도 잘 모를 일이다. 나의 그런 망상은 틀림없이 꾸며낸 것이었으리라. 그러나 내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실성의 문제이다. 9살 때 나는 성실성에 미급했고 그 후에는 성실성을 넘어섰었다. 처음에 나는 아주 건전한 어린애였다. 자기 기만을 해도 적당한 곳에서 멈출 수가 있었다. 그러나 나는 열중하고 말았다. 거짓말을 꾸미는 태도, 나는 악착스러운 학생이었다. 요새 생각해보면 나의 사기는 정신적 훈련이었고 나의 불확실성은 잡힐 듯 하면서도 잡히지 않은 완전한 성실성의 캐리커처였다. 나는 나의 천직을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내게 강요했던 것이다. 나는 나의 죽음을 통하여 내 삶을 응시하고 있었고 내가 보는 것은 오직 하나의 기억뿐. 거기서 아무것도 나올 수 없었고 아무것도 들어갈 수 없는 꽉 닫힌 기억뿐이었다. 나의 안전감을 남들이 상상할 수 있을까?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았다. 나와 관련된 우연이란 오직 하늘이 내려주신 우연의 모조품들 뿐이었다. 신문들을 보면서 흩어진 폭력배가 거리를 누비고 있어 약한 사람들을 마구 후려치는 듯한 인상이었다. 그러나 나는 미리 운명이 정해진 나로서는 그런 것 따위에 부딪히지는 않았을 게다. 아마 나는 한 팔을, 한 다리를, 두 눈을 잃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모든 것은 예정되어 있었다. 내 불행은 한갓 시련에 불과하며 작품을 만드는 수단에 불과할 게다. 나는 슬픔과 질병을 참아내는 것도 배웠다. 나는 거기서 영광에 쌓인 내 죽음을, 천물 같은 것을, 이를테며 나를 죽음까지 끌어올리기 위하여 재단해 온 단계를 보았다. 슬픔이나 질병 같은 약간 모진 배려도 나에게는 그리 싫지 않았고 그만한 배려를 받을 만한 사람답게 보이려고 명심하고 있었다. 나는 최악조차 최선의 한 조건으로 여겼고 내 잘못조차 내게는 유익한 것이었다. 결국은 나는 잘못을 범하지 않는다는 말이 된다. 이것이 내 출발이다. 나는 달아나고 있었다. 외부의 힘이 내 도주의 골을 덮고 나를 만들었다. 문화의 시효 잃은 개념을 통하여 종교는 투명하게 떠올랐고 그것이 작은 모형 구실을 했다. 모형은 어린애다운 것이어서 그보다 더 아이에게 가까운 것은 없다. 사람들은 나에게 믿는 방도를 주지 않은 채 나에게 성서며 복음서며 교리문답을 가르쳤다. 결과는 무질서였고 그것이 나의 독특한 질서로 되었다. 거기에는 여러 주름과 상당한 위치 변동이 있었다. 가톨릭에서 지레 떨어져 나간 성스러움은 무늬 안에서 자리 잡고 그리하여 내가 될 수 없었던 기독교도의 대용품으로 문필가가 나타났다. 문필가의 유일한 문제는 구원이었고
그가 이승에 머무르는 것은 훌륭히 감당해낸 갖가지 시련에 의해서 그가 사후에 지복을 누릴 값어치 있는 사람이 되게끔 한 것 이외에 딴 목적이 있을 수 없었다. 임종은 관례적으로 통과하는 예식 절차로 환원되고 지상의 불후의 명성은 영생의 대용물로서 주어진다. 인류가 나를 영구 불멸케 하리라는 확신을 나에게 주기 위해서 사람들은 내 머릿속에 인류는 끝이 없으리라는 확신을 불어넣었다. 인류 속에 내가 꺼져 들어간다는 것, 그것이 곧 탄생하는 것이며 또 무궁무진하게 되는 것이다. 자유와 자유로부터 비롯된 좌절이라는 부조리에 대한 사르트르의 자각은 유년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삶의 원초적인 부조리가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해 개인적이지만 동시에 보편적인 의미를 지닌 일화를 통해 실존주의의 진면목을 보여줍니다. 사르트르의 아버지는 해군이었는데 그가 태어난 이듬해 세상을 떠납니다. 사르트르의 회고에 따르면 아버지의 죽음은 그의 삶 전체에 걸쳐서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사건이 됩니다. 그는 아버지가 몇 방울의 정액을 흘려 아이 하나를 서둘러 만들어 놓고는 달아나버린 사건이라고 다소 냉소적으로 묘사합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사회의 부조리와 모순, 부정의가 있는 곳이면 개입하였던 실천적인 지식인이었지만 그의 마음 한편에는 항상 이러한 냉소적인 태도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말은 한 사람의 내면을 표현하기 위한 소통의 수단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린 사르트르에게 말은 소통의 수단이라기보다 상대방에게 자신을 맞추고 인정받고자 하는 수단에 불과했다고 고백합니다. 인간은 언어의 주체가 아니며 언어 또한 인간을 이어주는 매체가 아니라고 갈파했던 사르트르의 자전적 작품 말 속으로의 산책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